네, 이집트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각각의 요일 이름은 그건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원시 시대에는 하루하루가 아무 이름이나 순서도 없이 흘러가기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때가 언제인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대체 누가 일주일이란 단위를 만들고 각각의 요일에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그건 다른 나라였는데 이집트보다 덜 더운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일이라는 하나의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이었다. 우리 앞에서 그 강에 따라서 문명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또 다른 문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나라라고 불렸다. 또한 그 중심 지역이 두 개의 강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물 사이의 나라라 불리기도 했다. 강물 사이의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이다. 네. 메소포타미아는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서아시아에 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든다.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드넓은 평원을 상상해보자. 기후가 무더운 이 지역에는 습지가 많고 이따금 강물이 범람하기도 한다. 오늘날 이 평원에 가보면 곳곳에서 거대한 구릉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원래부터 구릉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구릉들을 파헤치면 먼저 벽돌과 기와 조각이 나타나고 높고 굳건한 성벽이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 이 구릉들은 거대한 옛 도시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허물어진 이 도시에는 길고 곧은 도로와 높은 가옥, 궁전, 그리고 사원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집트에서와 달리 이곳의 도시는 돌이 아닌 벽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햇볕에 마르고 부서져서 거대한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사막 지역의 폐허로 남아있는 이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바빌론이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바빌론은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들끓었다. 강 상류 산악지대의 끝자락에는 이 근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니네베의 폐허가 남아있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다. 네, 고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의 수도들이에요. 이집트와 달리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명의 왕에 의해 지배되었던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확고한 명토를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지속된 왕국도 없었다.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의 터를 잡았으며 지배자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민족은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아시리아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인은 문화라 불리는 모든 것을 최초로 발전시킨 민족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수공업자나 예술가, 관료가 거주하고 제후와 왕이 지배하는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문자를 비롯한 온갖 기술을 발전시킨 최초의 민족은 이집트인이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수메르인은 이런 문화 중 많은 것에서 이집트인보다 앞섰다. 수메르인의 문화가 이집트보다 앞섰다.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평지의 여러 폐허 더미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3100년경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과 사원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폐허 중 하나를 발굴하자 어떤 도시의 잔해가 드러났는데 이 도시는 성서에서 우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다고 한다. 네,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우르를 떠나서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우르죠. 이곳에서는 무덤도 아주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집트의 쿠프 왕의 피라미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이었다. 하지만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텅 비어 있었던 반면에 이 무덤들에서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출토되었다. 여인들의 멋진 금 장신구나 황금 재래 용구,
금과 보석이 박힌 단검 그리고 황금 투구가 그 예이다. 또한 황소머리 장식이 달린 아주 화려한 하프가 나왔으며 장기판과 비슷한 놀이판은 탁월한 세공 솜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 여기 보이는 게 장기판인데요. 이런 놀이판이고 세공이라는 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거를 그 기술 이런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정교하고 손으로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기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네. 지금의 젠탱글 무늬 넣듯이 여기에 무늬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또한 이 페어들에서는 둥그런 돌인장과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상형 문자와 달랐고 해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 문자는 이집트 문자와 달리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이나 쐐기 모양의 뾰족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네, 삼각형이나 쐐기 모양의 뾰족한 선들. 이런 이유에서 이 문자를 서령 문자, 쐐기 문자, 모양 문자라 부른다. 네, 여기에서 쐐기 문자, 여기 그림이 바로 쐐기 문자인데요. 여기 보면 다 자세히 볼까요? 네. 네,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이렇게 납작하고 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볼펜처럼 이런 납작한 어떤 걸 가지고 점토에 요렇게 네,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하면서 각도를 만들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찍어서. 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홈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바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문명에는 다 동일하게 문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 네, 서령 문자가 있다를 기억하면 되겠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파피루스로 만드는 건 이집트였죠. 네. 그 대신 부드러운 점토판에 글을 쓰고 가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었다. 페어에서는 그런 문자판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 아까 본 이런 판이요. 네, 점토에다가 만든. 그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전설도 있고 여러 괴물과 용을 물리친 영웅 길가메시에 관한 얘기도 있다. 길가메시 서사는 이야기의 가장 원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제일 먼저 시대로 생각해보면 길가메시 설화가 가장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노아의 방주 얘기도 사실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할 때 이 길가메시 설화에서 또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길가메시 설화 그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또한 여러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 즉 왕들이 영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원을 지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민족을 복속시켰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네. 당시 상인들이 보고서나 계약서, 보증서, 상품 목록 등을 담은 점토판도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수메르인이 그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과 마찬가지로 셈에 아주 능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상업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셈을 치르는 상인들의 보고서나 이런 게 많았다라는 건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고 시장도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네.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한 초기 바벨로니아의 왕들 중 한 사람은 거대한 비문을 남겼는데 이 비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 불린다. 네, 중요한 함무라비 법전이 또 등장하네요. 함무라비라는 왕의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가 만든 법률은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며 정의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신도 이 왕이 언제 살았던 인물인지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살았다. 바빌로니아인은 엄정하고 근면한 민족이었으며 이 점은 훗날 아시리아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은 이집트인과 달리 화려한 그림은 남기지 않았다. 이들의 조각이나 그림에 묘사된 것은 대개 사냥하는 왕이나 결박된 채 왕 앞에 무릎을 꿇은 포로들, 이민족을 몰아내는 전차, 성곽을 공격하는 전사들의 모습이다. 음산한 표정,
이 왕들은 기다란 머리를 둥글게 말고 곱슬한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다. 그리고 왕들이 태양신 바알이나 달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봉헌하는 그림이나 조각도 남아있다. 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 세계사 공부해보다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대리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법전을 들고 있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쐐기 문자, 아까 앞에서 본 쐐기 문자로 이렇게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 써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글자로 써진 법이라고, 처음으로 써진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그래서 쐐기 문자로 이렇게 이 기둥에 전체가 다 이 법이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로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복수법이에요. 복수법. 복수법이 뭐냐면,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을 때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이 오른쪽 눈을 때렸으면 오른쪽 눈을 때리고, 왼쪽 눈을 때리면 똑같이 왼쪽 눈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기도 하고 쐐기 문자로 써져 있다라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진 하나 다시 볼까요? 요 함무라비 법전의 모습.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은 태양과 달 그리고 여러 별들을 신으로 모셨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들은 맑고 따뜻한 밤이면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별이 일정한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천구의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매일 밤 같은 곳에 나타나는 별들을 곧 알아보았다.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제 그 패턴? 똑같이 움직이는 뭔가 자리들을 발견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림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이렇게 언제쯤은 추울 때는 이런 별자리가 보이고, 좀 따뜻할 땐 이런 별자리가 보이네.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데이터로 쌓였겠죠. 네. 이들은 그런 별들의 이름을 붙였다. 오늘날 우리가 특정한 별들을 가리켜 큰곰자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큰곰자리 근처와 천칭자리 근처를 오가는 별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이고 하늘은 가운데가 텅 빈 공과 같다고 생각했다. 천구는 빈 그릇처럼 지구를 덮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별이 천구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별들은 느슨히 매달려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놀라움은 대단했다. 네,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네, 모양이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별들이 여기에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몇 개는 이렇게 느슨해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도는 별들에 관해 알고 있다. 이 별들을 행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대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 민족은 움직이는 별들의 특정한 이름을 붙이고 별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했다. 이들은 그런 별들의 막강한 힘이 있으며 그 위치가 인간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별들의 위치를 보고서 미래를 점쳤다. 이런 믿음을 점성술이라 한다. 네, 우리나라 한국사 안에서도 이런 점성술, 네, 점을 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가 먼저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네, 별들의 위치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이 있었다라는 거.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어떤 행성들은 행운을 가져오고 또 어떤 행성들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화성은 전쟁을 의미하고 금성은 사랑을 뜻했다. 이들은 몇 개의 신성한 행성들의 하루씩을 헌정했다. 신성한 별들은 태양과 달을 포함해 모두 7개였기 때문에 7일을 한 묶음으로 하는 일주일이 생겨났다. 네. 신성한 별들은 태양과 달을 포함해 모두 7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이란 일주일이 사실은 우주에 있는 하늘을 보고 별들과 태양과 달을 생각했을 때 7개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일주일이 생겨났다고요. 네. 오늘날 우리들도 일요일 해의 날, 월요일 달의 날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행성은 5개였으며 이것들을 각기 마르스, 메르쿠리우스, 주피터, 베누스, 사투르누스이라 불렸다. 유럽 여러 나라의 요일 이름에는 아직도 이들 행성의 이름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화요일은 마르디, 수요일은 메르크레디, 목요일은 죄디, 그리고 금요일은 방드르디이다. 토요일의 경우는 영어를 보자. 영어에서 토요일은 세러데이이다. 세터데이. 네,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 세터데이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 이름이 각각 상응하는 게르만족의 신들 이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요일은 딘스탁은 나를 뜻하는 탁과 치우를 합친 말일 텐데 게르만족에게 치우는 마르스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이었다. 마찬가지로 목요일은 도너스탁은 주피터와 유사한 게르만족의 신인 도나르와 관계가 있다. 평소 우리가 쓰는 요일 이름에 이처럼 진귀하고 중요한 이야기, 수천 년이나 된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 왕의 모습 나오죠. 긴 수염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국 박물관에 가면 네, 요 벽을 그대로 떼와가지고 네,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자를 잡는 어떤 누군가 나타난다 그러면 보통 왕이에요. 사자를 잡을 만큼 용맹스럽고 한 사람은 왕밖에 없으니까요. 그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염도 이 앞에서 보였던 이 아시리아 왕의 수염처럼 네, 이렇게 수염을 나타낸 것도 네,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벽에다가 돌에다가 사실은 이 사자 사냥을 새긴 건데 어때요? 그 시대에 엄청 그 옛날에 새긴 건데도 불구하고 네. 다리나 근육 이런 거 다 보여지고 원근법으로 이 말의 크기 뭐 3마리가 있는 것도 왜 피카소 그림처럼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표현된 게 아니라 각각 그 앞뒤에 있거나 네.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3D로 만들거나 하는 것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게 네, 아주 놀랍죠. 안개가 자주 끼는 이 지역에서 별을 좀 더 또렷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바빌로니아인은 이미 수메르인이 그러했듯 기이한 건물들을 세웠다. 그것은 계단식으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널찍하고 커다란 탑이었다.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는데 별 보려고 만든 탑. 네. 제주도에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네.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도 똑같이 그런 모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사 책이지만 네, 세계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사에 나왔던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 지으면서 읽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책 읽는 방법이거든요. 능동적으로 책 읽는 방법. 네,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자꾸 연결시켜 보세요.
탑에는 거대한 옹벽과 기다란 층계가 있었으며 맨 꼭대기에는 달이나 여러 행성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찾아와 값진 재물을 바치고는 사제들에게 별을 보고 운명을 점쳐달라고 부탁했다. 오늘날 이라크의 페어지에서는 이런 탑의 잔해가 여전히 많이 발굴되고 있으며 탑을 어떻게 건설하고 보수했는지를 기록한 왕의 문서들도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3000년경이며 기원전 550년경까지 여러 왕국이 세워졌다.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인물이었다.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으며 많은 전쟁으로 이름을 떨쳤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이집트와도 전쟁을 벌였으며 수많은 이민족을 바빌론으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탁월한 업적은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점이 아니라 대규모의 수로와 저수지를 건설해서 국토를 비옥하게 했다는 점이다. 네. 바빌로니아 마지막 왕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후일 수로가 허물어지고 저수지가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이 지역은 황폐한 늪지대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늪지대에서도 과거의 유물을 품고 있는 구릉이 가끔 나타나곤 한다. 일주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모두 즐거워한다. 그럴 때면 이따금씩이라도 더운 늪지대의 폐허와 검은 수염을 기른 엄한 왕들을 생각해보자. 이제 당신도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으니 말이다. 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일주일이 사실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